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가 캐나다에서는 콘도라는 주거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콘도도 설계에 따라서 또 디자인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콘도를 사고 팔 때 또 다른 고민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박 중개인을 모시고 콘도를 사고 팔 때 알아야 할 상식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계시니까 일반 주택을 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서 살 엄두가 안 나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주택을 사실 때 이제 집을 구매하실 때 콘도 쪽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다운사이징 하시기도 하고 또 콘도 분양이 좀 붐이 일어나서 많은 데서 좀 짓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콘도 사시는 분들 주변에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콘도를 살 때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좀 그런 팁들을 오늘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에서 아파트가 여기가 콘도고 한국에 네. 여기 콘도라는 거는 한국에서는 이게 놀러 간 다른, 리조트 그렇죠. 놀러 가는 거죠. 예, 네. 콘도 놀러 갔다. 맞아요. 근데 이제 콘도라고 이제 사실 이게 준말이 컨도미니엄이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거지 빌딩 건축 형태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건 아파트는 사실은 빌딩 형태입니다. 박스, 어파트 됐다는 게 별도에 있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콘도는 동일어가 아닙니다. 네. 엄밀하게 하면. 그러니까 컨도미니엄이라는 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반대되는 말이 저희끼리 하는 게 프리홀더라 해서 프리 얘기한 것처럼 자유스럽게 소유권이 더 완벽하고 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네. 대부분은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극단적인 얘기로 저도 한 번도 계약 거래를 해본 적은 없지만 컨도미니엄 디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두 말이 상충되는 말 같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디태치라는 말은 건축 형태란 말입니다. 독채. 네. 그리고 컨도는 소유권. 그러니까 독채지만 같이 공동 소유 부분이 있다. 이건 무엇일까?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독채가 아니고요. 흔히 봐서 그 골프 코스 가면 거기 골프장 안에 옆에 쭉 있는 집인데 관리를 다 해줍니다. 관리를 해주고 네. 내 땅에 그 집이 다 겉에서 보기에는 다른 일반 독채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건 컨도미니엄 디태치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일이죠. 그렇게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은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차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 소유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common elements라고 그러는데 쉽게 이제 제일 비근한 예로 러비 그리고 이제 수영장 모든 부대 시설 헬스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콘도는 보시면은 그 땅에 이렇게 큰 빌딩이 올라가 거기에 뭐 350채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빌딩 안에 박스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의 고유한 소유권이 있지만 전체 콘도의 사이즈에 따라서 실평수에 따라서 네. 땅에 대한 지분 설정이 처음부터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소유 부분에 대한 또 지분도 땅 사이즈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제한적인 소유권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콘도에 요즘은 주차장 없는 게 너무 이제 비근한 일반화됐죠. 네. 다운타운에 한 반 정도의 콘도들이 지금은 주차장을 살 수도 없고 아예 처음부터 살 때부터 등기장에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장 콘도도 사실 때도 주차장이 내가 오운하고 있느냐 소유냐 아니면 익스클루시브 유수냐를 따라 보셔야 됩니다. 등기상에 그렇죠. 콘도가 또 많은 분들이 잘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콘도가 22층 12호다. 그러면 22층 번호가 2212 2212호인데 네. 등기상에는 레벨 19 유닛 10 이렇게 됐습니다. 엉뚱하게.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은 그거는 이제 등기상 법적으로 그러니까 리갈 디스크립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뮤니시팔 디스크립션이 있고 시에서 얘기하는 주소가 있고 등기상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12 2212이지만 실제로는 19층에 있고 등기상에는 유닛 10이다. 내 방번호는 12호지만 그렇게 있고 또 하나 보면은 등기상에 보면은 내가 주차장에 있다. 그러면 주차장이 P2에 2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레벨 2에 22구나. 그리고 락커가 있다면 뭐 P2에 뭐 120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유닛, 파킹, 락커. 그럴 때는 대부분은 하나하나 별도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오너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파킹은 있는데 내가 나만 쓸 수 있는 사용 권리가 있지만 내가 따로 떼어서 그만 파킹을 팔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파킹이 뭐 5만 5천, 4만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파킹만 떼어서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팔아야 될 대상의 사람이 대부분은 그 콘도에 살고 그렇겠죠. 있는 거주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킹만 사가지고 뭐 교통 그 지하철 옆에 있는 데 사가지고 출퇴근을 할 때 들러서 뭐 수용증 쓰고 5만 불 주고 사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새로운 점을 많이 알게 됐네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그런 걸 한번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네.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프리홀드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 겉으로 보여주는 그 빌딩 형태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과연 콘도를 구매했었을 때 일반 주택, 디태치라고 얘기하는 그 주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 거죠? 큰 차이점이라는 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신경 네. 쓰는 분이 관리비인데 그 말씀을 네. 드리기 전에 한 두 가지만 더 아까 말씀드렸던 데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한된 소유권이라는 거는 내가 내 집이지만 그 콘도 자체의 그 이너 월부터 그러니까 아웃 엑스트리어 월, 이너 월 거는 다 내 소관이고 네. 그 밖에 있는 거는 내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네.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에어컨에 망가진 부분이 내 유닛 안에 속한 부분이냐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 자비로 고쳐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한다고 내가 열쇠를 잊어먹었는데 열쇠를 바꿔야겠다. 보안을 위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콘도 그 관리 사무실에 맞아요. 가서 네. 허가를 받고 말고 마음대로 또 열쇠를 새로 2개, 3개 듀플리케이트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콘도를 사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어떤 때는 그 연세 드실 때 왜 이렇게 장애인 그 윌체어 액세스 네. 파킹 퍼밋을 받으셔가지고 차에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뭐 편리하게 그 윌체어 액세스 그 네. 예, 장애자 그 주차장에 하실 수 전용,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콘도를 사실 때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을 받았을 때 장애인 주차장, 그러니까 윌체어 액세스 네. 받을 수 있죠. 딴 데보다 훨씬 넓습니다. 윌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넓은데 그걸 사셔가지고 들어가실 때 문제는 그분이 나중에 파십니다. 그걸. 그러면 사는 사람은 맞아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살 확률이 그러네요. 훨씬 많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까지는 그게 그냥 이양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장애인 그 있는 사람이 그 콘도를 샀습니다. 남이 파는 건데 그 사는 콘도는 장애인 주차장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그 사람한테 장애인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네. 나머지 주차장을 대신 받아야 되죠. 네. 그런 것까지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거를 사가지고 나는 아니지만 나는 너무 주차장도 넓고 좋다. 과연 그랬을 때 그걸 다시 팔 때는 그런 이제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그러면 있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일반 주차장과 장애인 전용 주차장 그 스팟의 가격 차이도 있나요? 처음에 살 때? 처음에 분양할 때는요. 네. 그냥 빌딩의 그 파킹 랏은 뭐 4만 5천, 4만 5천, 5만 5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뿐이지 어떤 좋은 주차장과 나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차이도 가격 없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주차장 처음에 콘도 분양으로 이제 소위 이제 프리컨스트럭션 사실 때 네. 콘도 그 파킹장이 5만 5천이다. 그럴 경우에 좋은 자리가 뭐예요? 좋은 자리라는 게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가까운데. 거예요. 쇼핑할 때 가져가는 게 힘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레벨이 뭐 4층, 5층보다 1층이나 2층이 가능하면 좋겠죠. 당연히 값어치가 높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팔 때 보면 어떤 콘도는 레벨 2 아니면 1, very close to 엘리베이터에 가깝다. 굉장히 네, 맞아요. 장점으로 내세우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양할 때 거기에 대한 차별은 없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 저기 미스터 박이 좀 이렇게 잘 얘기해줘가지고 좋은 자리를 거 찾아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 빌더들은 하도 그런 요청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제 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나중에 가보면은 그 빌더하고의 좀 관계가 있거나 좀 잘 파는 에이전트한테 가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런 네. 수혜를 입기도 하는 네. 거네요. 아무래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리비 얘기하셨잖아요. 그 관리비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어디까지인 거죠? 관리비 부분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모르지만 관리비의 일정 부분은 항상 비축을 해서 이렇게 리저브 펀드에 해서 네, 큰 뭐 말씀하셨어요. 수리나 하거나 메인트런스 쓰고 있는데 관리비의 첫째 뭐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네. 대부분 지난 한 십몇 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다 100% 하이드로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미터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렇지만 히팅은 포함되는 거가 있고 히팅이 포함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물값, 워터값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값이 네. 많이 올랐죠 지난 몇 네. 년 동안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가 모든 부재 시설을 쓴다든지 뭐 파킹장 뭐 그리고 관리비에는 그 건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도 사시는 분은 분명히 관리비에 포함된 콘도의 그 보험은 불이 났을 때 새로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내부적에 뭐 안에 키친 캐비닛이 탔다든지 바닥이 상했다든지 물이 누수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상하고 밑에까지 데미지가 나서 뭐 소송이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도를 사시는 그 매입자들은 꼭 자기의 따로 별도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을 드는데 그게 크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뭐 네. 250불, 300불 1년에. 네. 그러니까 필히 드셔야 될 거고 그 보험을 들지 않으면은 요즘은 새 콘도에서는 아예 클로징조차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별히 이 콘도가 더 뭐 굉장히 좋을 것도 없는데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에 콘도 관리비가 스퀘어피트에 비례해서 비싸다. 네. 예, 그러면 이유가 뭘까 볼 때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은 뭐냐면은 그 같은 빌딩 그 빌딩 자체에 세대 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빌딩 가면은 뭐 350세, 400세대에 있는 빌딩과 한 빌딩에 120개 있는 건 당연히 관리비가 비쌀 경우가 많고요. 많은 분들은 우리 집이 뭐 수영장이니 뭐니 나는 사용도 안 하는 수영장도 많고 부대 시설 때문에 관리비가 비싼 거 아니냐. 그것도 이유는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더 직접적인 영향은 결국은 세대수. 그렇죠. 세대수가 분담해서 나는 사람들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관리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관리 회사에 해당되는 뭐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뭐 TSCC 말씀하셨을 때처럼 그 콘도미니엄 코퍼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네, 콘도 매니지먼트 회사와 콘도 코퍼레이션은 집주인은 콘도 코퍼레이션의 한 그 멤버가 되는 거고 네. 콘도 매니지먼트 관리에서는 콘도 코퍼레이션의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해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한 것뿐이죠. 관리회사는 그냥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는 관리회사고 네. 콘도 코퍼레이션은 콘도 자체의 주인들이 모여서 이룬 회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네. 네. 자칫 이제 혼동이 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주주가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예를 비유를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콘도는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T사의 콘도다 빌더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또 이 콘도는 어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 빌더가 그 코퍼레이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혀 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처음에 분양했을 때 네. 빌더는 콘도 코퍼레이션을 딱 형성하면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거기서 손을 떼고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등기가 되면서 거기 산 모든 그 오너들이 콘도 코퍼레이션의 그러니까 하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네네. 빌더는 다 받고 등기 넘어가면 손 떼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없죠. 네. 아까 그래 말씀하셨을 때 스테러스 서티피케이트 말씀하셨잖아요.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보험으로 인해서 그 꼭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있나요? 스테이터스 서티피케이트를 꼭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거는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따르는 건데 그렇죠. 그 회사의 내용이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 않고 모르는 게 많은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관계가 있는데 소송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거죠. 뭐 어떤 용역을 줬는데 그 회사가 일을 잘못해서 돈을 지불 안 한 애들이 소송이 들어왔다. 콘도 코퍼레이션. 그럼 나는
그 집을 삼으로써 갑자기 소송의 한 네. 일원이 되는 거죠. 아, 소송 그러네요. 대상자.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는 개가 2마리인데 뭐 하나는 뭐 몇 파운드짜리다 25. 그러면 잘못하면 그 콘도에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콘도의 그 뭐 애완동물이나 그런 건 다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꼭 기본적으로 봐야 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비나 스페셜 어세스먼트나 이런 거 이외에도 내가 좀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난 좀 봐야겠다 하는 게 있을 때는 사실 때 본인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셔서 가계약을 맺습니다. 가격과 클로징 데이터가 다 오케이 서로 간에 합의됐지만 컨도 스테터스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내가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받은 후부터 이틀이나 3일 안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고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돼 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콘도를 파실 때는 아셔야 될 게 집은 뭐 요즘 뭐 컨디션도 가지고 사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정상적인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뭐 인스펙션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은행 융자 알아봤는데 안 되면 안 사지만 콘도 스테터스가 있는데 그게 콘도 스테터스 신청을 하면은 법적으로 10일 내에 콘도 받게 돼 있거든요. 스테터스. 그럼 받은 다음에 넘겨주고 3일이면 최장 2주 이상이 가계약 후에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판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놓은 구성도 2주 동안 기다렸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우리 스테터스에 봤더니 나한테는 안 맞는 게 있어. 난 안 살래 하고 빠져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문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집 사는 사람의 임의대로 결정대로 파기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게 대부분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콘도를 팔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 같은 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 150불 드는데 비용 내고 미리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가계약 되면 빨리 상대방에 토스를 해서 3일 내에 예스노를 할수록 시간이 끌면 끌수록 파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불리하게 되고 만약에 2주 끌었다가 안 팔리고 다시 넣으면은 물건에 이제 손상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 저희가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조건이라든지 주의할 사항들. 근데 그 외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주의할 사항이라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걱정하는 게 한국에는 뭐 큰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층간 소음이죠. 층간 소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집에서 근데 층간 소음이라는 거는 이제 바닥에 그래서 콘도가 카페트 있는 것이 다 100%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방에는 카페트도 괜찮고요. 리빙 다루면 다 이제 뭐 마루나 라미네이트를 까는데 꼭 그걸 깔 때 콘도 회사에 가서 반드시 라미네이트는 어떤 종류, 그 밑에 어떤 자재나 콜크나 스타일폼이나 어떤 그 바니ل 같은 거 플라스틱을 할 때 뭐 어떤 규격을 알아보고 하시지 않으면은 콘도 사는 사람이 계약서에는 항상 써 있습니다. 규격에 어긋나는 어떤 수리도 안 했음을 보장하며 그 수리 안에서 책임지는 거는 계약이 클로징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영원히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책임 묻기 어렵지만 나중에 알았을 때 내가 콘도가 이게 구조가 옛날 구조가 돼서 여기 벽을 좀 트고 오픈 컨셉으로 키친을 했다. 그랬는데 참 멋있게 했거든요. 근데 허가를 안 받고 했어요. 물론 그걸 터서 뭐 집이 무너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걸 갖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구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어떤 그 허가 없이 규정에 어긋나게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층간소음도 얘기를 하다 글로 갔는데 층간소음도 그 밑에 패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죠.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떤 뭐 소리가 좀 이렇게 어떤 때 코너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코너를 사셔서 옆집 간의 도면을 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어도 층간소음 말고 옆집에 덜 피해가 있겠다. 괜히 들어가 살다가 옆집에 피해가 있어서 또 어떤 제재가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원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조건이나 그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층과 어떤 그 구조를 찾아야 되는지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또 하나 불거진 게 뭐냐면 최근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게 된 게 뭐냐면은 95년부터 2007년 동안에 그 온수, 그러니까 핫워터를 공급해주는 실내 파이핑 중에 카이텍이라는 파이핑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KITK인데 카이텍. 그게 굉장히 큰 그 플러밍 서플라이 회사에서
캐나다, 미국, 노스 아메리카에 무지하게 많은 콘도와 집에다가 그 파이프를 공급해서 유명하다는 여기 잘 알려진 빌더들도 그걸 거의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노스 쪽에 있는 상당수의 그때 지은 콘도들이 그 파이프를 썼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터집니다. 터지는 게 펑 터지는 게 아니고 핀홀이라 해서 왜 이렇게 분사로 해서 그러니까 새긴 새는 모르는데 한 3시간 지났더니 벽이 물이 스며들듯이. 그렇죠. 뜯어보니까 요만한 아주 분사식으로 물이 나와서 하이텍 플러밍이 언젠가는 그 파이핑이 페일 해가지고 네. 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육안으로 봐서 잘 모르고요. 그것도 종류도 뭐 컬러도 10몇 가지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붉어져가지고 요즘은 그 시대에 지은 콘도라고 생각이 되면은 최소한 중개인은 한번 의심을 하고 콘도 회사에다 파이프까지요? 확인을 해서 이거 카이텍 파이핑이냐 어떤 데는 빌더가 아니라 그 관리 회사조차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스테이터스 설티피케이트 여러 가지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유닛마다 사이즈에 따라서 최소한 2,500에서 많게는 8,000불까지를 그 수리비를 들여서 그 파이프를 제거해야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전체 빌딩이 그렇게 썼다면은 콘도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관리비가 일시적으로 스페셜 어세스먼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여러 노을속의 콘도들도 한 90만, 80만 불 들어서 전체 파이프를 고쳤는데 그것도 뭐 한 6개월에 거쳐서 전체 파이프를 하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콘도에 대해서 이제 제일 이슈가 돼. 사실 이 문제가 나온 게 몇 년 됐는데 이제 표면으로 드러난 이제 카이텍 파이핑에 대해서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때 중개인한테 이거 카이텍 파이핑이라는 이거는 거기에 관련 없는 건가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라든지 네. 아니면 계약서에 그 문구를 잡아놓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중개인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걸 뭐 괜히 문제다 없는 거를 이렇게 괜히 들쑤셔가지고 계약도 안 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개인의 그 소위 이제 꼭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의무, 듀 딜리전스 중에 그 정도의 진 빌딩이라면 카이텍 파이핑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뭐 미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몰랐다가 하고요. 저희도 이제 튀어나와서 알게 됐죠. 예,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예. 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주 유용한 그런 팁을 하나 얻어가시는 게 된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다 저희들한테 이제 알아두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만이 아니라 인생의 집도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밑그림도 없이 대충대충 자기 인생의 집을 짓다 보면 중간에 허무는 일도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감도 줏대도 함께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멋진 설계와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지어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